네, 오늘 두 번째로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사회의 변화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 시간에 다룰 부분은 산업혁명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지금 미래산업사회에 가장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WEF에서 나온 이후로 학술적으로 이게 맞는 용어인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건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3차, 4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3차, 4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개념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차하고 2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거치면서 이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정의하고의 차이는 없는지 그거를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긴 했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용어의 출현 시점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마지막에 개념화됐던 부분들부터 먼저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용어는 처음에 2015년도 12월에 이 클라우스 슈밥 당시에 이제 WEF 회장이었죠. 이 클라우스 슈밥이 포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저널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학술적인 용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논문에 쓰인 첫 번째의 시작은 2015년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되기 시작을 한 것은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 포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바로 이제 이 슈밥이 자신이 포린 어페어스에서 기고했던 논문들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책자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WEF에서 갑자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쟁점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하고는 다르게 요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혹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요 용어 4차 산업혁명 용어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의 ICT와 로봇, 인공지능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 부분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가에 쟁점이 되어서 논란의 어떤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우선 산업혁명이란 뭔가부터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산업혁명, 즉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의 이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1884년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토인비가 정의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뭐랄까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만인 대 만인의 어떤 자유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개인별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는 기계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가 바로 요 산업혁명기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경쟁과 공장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신분의 차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노동을 통해서 부를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 최초의 시기가 이 산업혁명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의 급속한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뭐 사회적인 영향이라 한다면, 이것이 이제 산업가 자본가에 의해서 그 부가 독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의 그 사회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분배가 이제 불평등한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도 또 산업혁명 뒤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술 용어로서 정착이 된 거는 1906년에 이제 폴 망투가 18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학술적인 용어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기적으로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으로만 현재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의 하나가 이 기술 혁신이, 특히 이제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한 지역에서, 그것도 한 공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명공업 분야에서 제일 처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이 기술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방적이나, 그러니까 실을 잡거나 혹은 옷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노동을 했던 것이 이제 그 철로 된 기계로서 기계 노동으로 대체되는 것이 이 기술 혁신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계를 돌리는, 그러니까 기계를 조작하는 데서 인간 노동이 아닌, 그러니까 기계 노동을 통해서 옷감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기계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돌리는 것이 과거에는 그 뭐 소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물레방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력, 아주 작은 단위의 수력을 이용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그 여기에서 나오는 그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증기공력기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도 오늘날에 보자면 그 자동화의 최초의 시초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방적 방직 분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기의 기술혁신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기계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를 커다란 광장에 혹은 커다란 그 한 마당에 같이 놓고서 여러 사람들이 그 기계가 모여 있는 곳으로 노동을 하러 오는 형태의, 소위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보이는 그 공장제입니다. 이 공장제가 최초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영국의 명공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 혁신에 바탕이 되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선은 이 기계를 만드는데 재료가 될 수 있는 요 제철, 이 제철을 생산하는 분야에서의 그 기술들이 이전의 기술보다도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재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어서, 과거에는 그 기계에 쓸 수 없는 무른 철만을 생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 18세기 초가 되면서는 이 그동안에 철을 가공하는 그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어떠한 그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력기계, 아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동력기계 도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대기압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엔지니어의 출연으로 인해서 이 어떤 기계에든 이 힘을 분산시키고 증기에서 나온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 혁신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런 그 기술 혁신은 또 어떤 그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증기기관의 출현은 그동안에 그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들 같은 경우에 이 생산품들을 배송할 수 있는 배송 루트, 즉 수송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 겨우 이제 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마차 정도의 그 수송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로 상품을 그 운송을 하는 그 운송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기껏해야 뭐 16km 정도에 불과했던 부분들이고, 요런 그 16km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그 한 마을 정도 단위에서 이웃 마을 정도 단위로 그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이 상품 수송의 그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생산된 그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했을 때는 이것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바로 요 수송 거리를 그 연장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기관차와 철도, 이 기차, 철도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이 상품들이 원거리까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대략 그 양모라든가 이런 생산지는 요크셔였는데, 이 요크셔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의 소비를 하고 있는 런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와 철도의 발달로 인해서 바로 이 철도 수송로가 발달을 하면서 전국적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기껏해야 보부상에 의한 그 이웃 시장 정도의 상품을 팔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1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의 그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지역 시장이 아닌 전국 시장화됐다. 그리고 그 전국 시장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장이라는 곳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철도도 있긴 했었지만, 또 하나는 뭐 운하가 발달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도로 포장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도로를 통한 수송도 약간의 이제 개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수송 분야와 이제 산업 생산 분야에서의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앞에서 이제 공장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이전까지 영국에서 어떤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농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데에서 이제 이런 기술 혁신에 따라서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서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이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공업 중심의 경제로 영국 경제가 빠르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영국에서 모든 상품들을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고, 그 기계로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생산의 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다른 국가에서는 뭐 10개를 생산하는 동안 영국 같은 경우는 20개, 100개를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 바로 이제 영국의 그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제조 부분들을 이제 영국에서 배워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최초의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국은 나중에 이제 금융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제 중국이 그 기계 노동이라든가 값싼 임금 노동으로 인해서 공장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산업의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1차 산업혁명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업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아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 직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큰 변화들은 바로 이 농업을 생산하는 노동자 대신에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 계급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 생산 분야에서의 1차 산업혁명에서 보여주는 그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그 노동계급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노동계급은 농업 분야의 인구들을 감소를 시키고 이 농업 분야에서 이 이탈되어 오는 이 농업 노동자들이 기계를 생산을 하거나 기계를 이용한 생산품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으로 직업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직종 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노동 인구들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감소된 노동 인구들은 이 기계 공업이 발달을 한다거나 혹은 기계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제조 분야들이 새롭게 늘어나면서 1차 산업혁명기는 한편으로는 농업 노동자 일자리의 감소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은 새로운 그 제조 공장 혹은 기계 공장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자리의 엄청난 증가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차 산업혁명 부분들은 한마디로 보자면 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농업경제보다는 일자리의 증가가 급속해진 그런 사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1차 산업혁명기의 일자리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 볼 이 4차 산업혁명기의 일자리 변화하고는 극명한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근데 긍정적인,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이 방직이나 방적 공장에서 기계 노동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개인이 물레라든가 이런 개인 소유의 기계들을 가지고서 생산을 하던 그런 전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문직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소위 이제 숙련 직공들이 기계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하자 바로 이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해서 이 전문 직공들의 노동 파업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노동 파업은 오늘날처럼 그 노조를 결성을 해서 그러니까 자본가들하고 임금을 더 올려달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 적이 바로 기계다라고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오늘날 알려져 있는 러다이트 운동인데, 요게 1811년도에 주로 이제 영국의 양모를 직공하는 직공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포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 숙련 직공들, 특히 이제 러다이트 운동을 주로 리드했던 그 리더들을 현상금을 내고 경찰로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대응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1차 산업혁명을 시기적으로 보자면 1750년부터 1830년 정도까지의 긴 장기 기간에 일어났던 변화를 일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난 그 기술 혁신과 이제 사회 변화를 일컫는 용어로서는 여기 보시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가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영국의 생물학자인 패트릭 기디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1910년에 도시의 진화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이름하여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학자인 데이비드 란데스라고 하는 경제사학자가 언바운드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요것은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변화를 다룬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그것을 학술 용어로 처음 사용을 했는데 요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하고는 장소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기술이 발달했느냐 해서 그 기술 전문 영역도 다르고 또한 이
기술이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1차 산업혁명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산업혁명에서 기술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여기서는 영국은 이미 사라지고요. 제조 분야에서 바로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발국이 사각화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는 1830년도 얘기를 하지만 1870년에서 1920년까지 일어났던 4차 기술혁신 요거를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에 일어난 그 기술혁신 부분들을 보면 우선 이 건축 재료로 철강이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강철이라고 하는 그 재련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 제조에 쓰이는 제조기계 정도에만 철이 쓰였었는데 이 철은 그 강도에 있어서는 고층 건물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에펠탑을 가져왔는데 저 에펠탑은 실제로 에펠탑의 저 높은 그 철제 건축물이 가능하게 된 거는 바로 여기 강철 기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철이 건축 재료로는 쓰이기에는 아직도 그 무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은 인공 염료라고 하는 그 화학의 분자식을 이용을 해서 합성 염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일어난 시기가 2차 산업혁명 시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백열등이라든가 전신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일어난 것도 요 2차 산업혁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 기술 부분들에서 하나는 이 백열등과 같은 그 전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공장제를 돌린다 하더라도 이 공장제는 그전까지는 이 야간 근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환하게 밝힐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밝힐 수 있는 촛불을 가지고서 12시간 노동, 18시간 뭐 야간 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2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의 이 에디슨에 의한 백열등 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차 산업혁명기보다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더욱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철도 대신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유인 동력 비행이 나타나는 시기도 이 2차 산업혁명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공장제에 있어서 1차 산업혁명기에는 단순하게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2차 산업혁명기에는 생산성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노동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혁신들을 시도하는 몇몇 그 혁신적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테일러와 이 포드인데 이 테일러와 포드는 테일러는 그 철강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1시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주 첨단의 기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그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동작들을 줄이게 되면 훨씬 더 1시간 동안의 생산량들을 늘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당을 받게끔 노동자들에게 그 1급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복지도 늘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과학적 그 노동 조직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그 개발 과정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손동작 하나하나를 몇 초에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며 어떤 관절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동작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동작을 몇 초 동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간 엄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과정에서 도입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에게는 내가 자유롭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규율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기 손발의 움직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껴가지고 테일러를 아주 극도로 혐오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테일러는 이런 그 노동 동작의 이 비효율성을 제거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노동을 맞춰서 노동자들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노동자 복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뭐랄까 원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포드의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포드는 바로 이 테일러가 얘기했던 이 노동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효율화시키고 또한 전문 기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가격을 낮추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포드식의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서 자동차 가격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한 2년, 3년을 모아도 자기가 생산한 그 자동차를 살 수가 없었는데 이 포드는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면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한 1년 정도를 일을 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국민차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개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차 산업혁명기의 그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내연기관이라든가 인공염료 합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서는 단순한 그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산업연구, 오늘날의 그 기술 생산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구와 동떨어질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연구를 통한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게 요 2차 산업혁명기에 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업연구소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독일의 바이에르라든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산업연구가 등장을 하고 공과대학 출신의 엔지니어가 요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의 일자리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2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는 전문 엔지니어 일자리들의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부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그 철도 대량의 미국 전역의 철도를 까는 그런 그 대기업들이 출원을 하게 되고 화학 공장들을 여러 개 거느린 그런 그 대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요런 식의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 해서 이 영국 이후의 이제 후발국으로서 산업화가 무한적으로 진전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한 이 대기업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행정이라든가 혹은 회계라든가 이런 회계 분야도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그 사무직의 직종의 확대와 분화가 2차 산업혁명기까지 지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 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차 산업혁명과 그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역사학계에서 개념화된 그래서 학술 논문상에서는 요 1차 산업혁명은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영국에서 일어난 대량의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다라고 하는 걸로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고 2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는 이제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기 분야와 화학 분야에 있어서 그 전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 역사적인 규명이라든가 혹은 용어의 정의들이 분명한데 이제 3차와 4차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학술적인 개념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으로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니엘 벨 1973년에 이 미래학자인 다니엘 벨이 탈산업사회라고 하는 책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산업사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노동인데 이 육체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정신노동 분야로 일종의 이제 변이를 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탈산업사회로 규정을 하고 이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는 그 근본적인 배경으로 3차 산업혁명을 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 벨이 이제 처음으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역시 이제 미래학자인 1980년에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자에서 엘빈 토플러가 이 3차 산업혁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뒤에 그 1980년도에는 요것을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혁명이다 혹은 지식혁명이다 라고 하는 걸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안에서 이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기술혁신가 보겠지만 주로 이제 정보기술을 다루는 컴퓨터 기술의 그 아주 폭발적인 혁신들 요 내용이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WEF에서 사실 이제 슈밥이 그 앞에서 다니엘 벨이라든가 엘빈 토플러라든가 이런 그 학자들이 제3의 물결이다, 탈산업사회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이 기술혁신을 좀 보게 되면 우선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이제 전자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IC라든가 VLSI라든가 해서 소위 이제 그 밀집도가 높은 칩 IC, 그러니까 인테그리어트 칩이죠. 이 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기술의 기술 혁신이 그 기반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이 수치나 논리 제어와 같은 이 과학 분야에서의 논리 회로들 요런 것의 그 기술 혁신 요것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혁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하는 이 정보의 흐름들의 속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망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의 개발도 이 3차 산업의 핵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기의 핵심 기술 중에서는 이런 한편으로는 컴퓨터 기술도 있겠지만 이 3차 산업은 대체로 그 시기적으로는 1970년대를 일컫고 있는데 1950년에서 1970년 그 사이를 일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1970년에 또 다른 이 일반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바이오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분야는 지금 이전까지 그 인간이 갖고 있던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물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유전을 발현해주는 기본 소자로 유전자라고 하는 DNA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식을 축적을 했는데 이 DN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야까지는 활용이라고 하는 분야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이 DNA를
인공적으로 DNA 일부를 잘라내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물계에 유전되고 있던 DNA 대신에 외부에 전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DNA를 몸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바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1973년에 미국의 그 생물학자인 코엔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 기술도 3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이 되겠는데요. 요 그 3차 산업혁명은 우선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서비스 경제를 가져오게 되고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일국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글로벌 경제화라고 하는 것들의 새로운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로컬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지적인 그 노동자들의 그 제조 작업이라든가 혹은 그 수송이라든가 이런 분야로만 그 결합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그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가 이 융합기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인포메이션이라든가 혹은 인지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인 서로 간에 결합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게 요 3차 산업에 일어났던 또 다른 그 변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기업의 산업연구소라고 하는 대기업 중심의 그런 그 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그 혁신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벤처 기업이라든가 그 3-4명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혁신의 혁신 그룹의 규모 자체가 작아진 그 시기도 바로 요 3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산업 분야에서 3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서비스 산업이 확대가 되고 일자리의 글로벌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 원격 노동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택근무 혹은 그 텔레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 요런 그 용어들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도 이 3차 산업혁명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다시피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 기술 혁신들, 컴퓨터, 그다음에 뭐 바이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융합 기술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이 인터넷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다 3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혁신의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 우리가 굳이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제기들도 좀 있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들여다보면 용어로는 클라우스 슈밥이 그 4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1960년대 정도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혁신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요거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자면 물리적으로는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디지털 혁명과 연관되는 기술 혁신을 이제 슈밥이 정의하기로는 여기서 보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3D 프린팅, 뭐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뭐 에너지 저장기술 이런 분야에서 급속도로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요런 그 근저에는 0과 1로 대두가 되는 디지털화 기술들,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저에 깔리고 있는데, 요런 그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다른 그 1, 2, 3차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과 더불어서요, 이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우선 요 산업혁명기의 디지털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그 기능 자체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통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어떤 상품을 디자인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공장이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혹은 경영자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품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바로 어떤 상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자본가와 실시간으로 그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가나 혹은 산업 경영자들이 독단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상품을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고객의 그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이 경영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을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면서 이 고객이 경제의 중심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 향상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인터넷상에 있어서는 경영가 혹은 그 제품을 디자인하는 엔지니어와 사용자 사이에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선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무작위로 임의적으로 본인이 이거는 요런 상품 시장에 맞을 거다라고 일단 시장에 내놓습니다. 시장에 내놓고 거기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이 상품은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걷어들이고 다시 개선을 하는 요 과정이 한 1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바로 시제품을 여러분에게 뭐 3D라든가 이런 그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용을 해보도록 하게 되면, 그 시장에 내놓기 전에 사용자들이 이거는 요런 분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간 그 점검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도 이 협력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3D라든가 혹은 인터넷이라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지 못했던 인간 능력의 확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온라인 온라인 정보통신을 가지고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그 정책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부 조직 분야에 있어서 어떤 투명화라고 하는 그런 그 영향도 우리가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사람,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서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또한 그 IC의 발달 혹은 컴퓨터 칩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생물끼리의 유기적인 소통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무생물 객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스마트홈이라든가 스마트카라든가 하는 지능정보 제품의 확대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영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융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통 분야에서는
이제 철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 자동차는 도로 교통 상황들을 모니터를 보고서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로 교통 상황을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통제관제센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드라이버 대신에 거기 그 자동차에 장착된 그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여기 이제 얘기하는 커넥티드 카가 오늘날에 얘기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도래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과 교통이라고 하는 것만 연결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이 교통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맞물리게 되는 정보산업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산업과 정보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경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산업 간의 융합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분야에서 스마트 공장도 역시 정보산업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기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이 승자 독식의 경제를 가능하게